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에 모신 손님은 교육계에 미라를 뿌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상급식 혁신학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교육계의 작은 씨앗으로 평가되는, 하지만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씨앗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바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중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고도 현재와 같은 외고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영 체험식의 이제 그런 현장 체험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더더구나 이제 문제인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인가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수련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운영하는 운영팀들에게 이제 맡기고 교사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 방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교사상은 이제 약간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교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본인의 주도 면밀한 이제 정보 파악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교사인데 그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구시대적인 그런 교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이제 그 출마를 타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어떤 이제 접촉이나 연락도 받은 바가 없고요. 몇몇 사람들 간에 혹시 이제 거론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내년에 이제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지사는 아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4년째신가요? 2009년에 처음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2009년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그것을 추진하고 또 이루어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경기도 그쪽에서 보니까 뭐 공약 이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왔던데. 매니페스토 협의회에서 한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대체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는 경우가 각종 선거를 통틀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다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009년에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교과부와 또는 뭐 경기도청과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하나 공약이나 정책 사업들이 진행됐고 또 지금까지 이제 잘 추진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공약 이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거의 논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선거가 시작이 되면 당선이 목적이니까 이후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에두발로는 최대한 올리고 보자. 이런 어떤 뭐냐면 잘못된 관행. 결국 여기서 그 부도수표가 남발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대체로 다행히도 제 공약과 이제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바뀌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이제 우리 도민들의 열정 위에서 이제 기반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교육관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상급식이거든요. 예. 사실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을 넘어서 전국적인 정치 의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무상급식을 이제 확대 실시를 하는 이 예.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 예. 경기도 교육계 안에서 그 이후에 정치 의제가 된 다음에 그 벌어졌던 보수대 진보 간의 논란 같은 게 예. 없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2009년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네. 제시했던 이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인데요. 네. 이 무상급식을 당시에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예. 도의회에 이제 하반기에 2차례나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네. 2번 다 이제 도의회에서 부결시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네. 나중에 이제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예. 그 과정에서 이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사회주의 논리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실은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이제 그 비판하고 이제 비난하는 분들과 이제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전국적인 담론으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오히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치 의제가 되고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주민 찬반 투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치 담론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른바 원작자로서 예.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무상급식을 제안한 것은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상황 속에서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것을 부담 지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어도 골고루 서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미래를 위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제시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보편적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유발을 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급식비를 안 낸다는 거 이런 거 외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뭐 좀 그 현상이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여러 가지 돈 건느라고 또는 이제 재촉하느라고 드리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 이런 것도 이제 절감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이 시발이 되어서 다른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덕분에 저도 저희 집 둘째 놈은 지금 급식비를 안 내고 있는데 이번에 중1이거든요. 근데 또 큰 놈은 중3이어가지고 또 급식비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무상급식 말고 또 하나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그 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양날의 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도 이제 바로 그 바람을 탔던 친구인데 뭐냐면 자기 집 주변에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남에서 이사를 오더래요. 자기 자녀를 그 초등학교였는데 혁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학교에 이제 배정되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전세가 다른 단지보다 5천만 원이 오르더래요. 이런 거 부작용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혁신학교는 좋은데 우리 그 입시 혁신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애들 교과목 그 공부 좀 더 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휘둘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 파악은 좀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는 2009년 2학기부터 혁신학교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3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3개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도 도의회에서 당시 삭감했기 때문에 그때도 특별한 지원 없이 예. 하는 학교들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제 의미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어울려서 학교 만들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로 2009년 말 12월 정도 되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소문들이 또는 지원이나 성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터넷 뉴스상에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 부작용일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부작용대로 이제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부작용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얼마나 이제 교육이 바뀌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관심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바로 이제 교육이 바뀌기를 바랐다는 것, 그 바뀌는 교육 자체를 혁신학교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안 그래도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이 우리 교육의 병폐인데 혁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도학교에서 그런 여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는 13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95개가 운영되고 2학기 때는 227개가 운영됩니다. 10배 넘게는 이제 확대가 됐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전체 학교의 10%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학교 모형을 앞서서 만드는 학교로 이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 4년 동안 해보니까 실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한 학교가 현행 입시에 대한 대응력도 상당히 높아지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씩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창의 지성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혁신하는 건데, 수업이 그동안에는 이제 주입식 암기식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의 토론식, 그리고 이제 탐구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제 가미해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배움 중심 수업,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의 분위기와 수업의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그 수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수직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이제 순위를 매기는 차원의 평가가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자기 성장을 알아보는 그런 평가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이제 평가 혁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평가는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를 상당한 정도 이제 가미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 중심의 평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가 중심이 되는 평가로 바꾸면서, 그리고 이제 딱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것을 사지선다 중심의 이제 평가 방식이 아니라 아까 서술 논술형 평가라고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시험 많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가 이 기존의 시험 방식이라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그 자체, 공부하고 있고 또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 자체를 보고서 이제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전세 대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유탄을 맞아가지고 싼 집을 알아보러 여기저기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소방과 한 곳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단지로 오시면 혁신학교 있어요. 아,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이게 예. 이제 뜨겁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어느 정책이든 간에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순기능들이 훨씬 크다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교육계 현안이라든지 사건이 몇 가지가 터진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 김상곤 교육감님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지금 영훈 국제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논리로도 그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 국제중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예. 이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런 걸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중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육감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제중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외고는 어떻게 보세요? 외고도. 외고도 현재와 같은 외고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그 단도직입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 내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목고 지정 권한,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어요. 예. 내가 그럼 이건 그러니까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겠다. 예. 가능한 일일까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예. 특목고가 유치가 됐다고 하면 주변에 집값이 올라간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바뀐다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또 난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항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논란이 한편으로는 빌공짜, 예. 공론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예. 여쭤보는 거예요. 특목고의 이제 지정 취소 권한을 이제 교육감이 갖고 있지만은 이제 기존의 특목고 관련된 법과 제도 하에서 이제 시행되는 것이라서 일시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취소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그런데 경기도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하고 자사고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의 이제 고등학교들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조치를 할 건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학원이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특목고라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특목고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데 또 기여하는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는 비평준화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예, 많이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준화를 추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때 이제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평준화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고 비평준화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명문고 보내겠다라고 또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학부모들의 여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규정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제3자적 관점에서 특목고 필요 없다, 명문고 필요 없다, 이런 게 오히려 서열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아버지 엄마가 있고 내 자식의 아버지 엄마가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평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면서 평준화를 추진하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3군데 평준화를 추진해서 이제 실시했습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 그런데 이 3군데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제 평준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던 시민들 지역이고, 사이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평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분산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수용력 문제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그 필요한 요소인데, 이 평준화 시설 여건이라든가 배치 여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 여부를 설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세 지역 평균에서 한 75% 이상 이제 찬성이 나와서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용인의 평준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용인은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인도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평준화에? 예, 나와서 그래요? 예, 학생과 학부모의 71%가 평균적으로 찬성하는 그 그러면 설문 결과가 나와서 평준화 그걸 논쟁이 참 추진하고 오래된 있습니다. 역사를 갖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네. 이런 논리 많이 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논리, 그런 목소리는 정말 사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되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극히 제한된 목소리를 이렇게 그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그 평준화에 찬성했다면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님? 예, 평준화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육개발원이라든가 그 교육학 관련 학자들이 평가하는 데에서는 네. 공식적으로 평준화로 해서 하향 평준화 됐다는 근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일부 이제 상향 평준화라든가 이런 결과들은 나왔습니다만은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결과는 나온 네. 적이 없고요. 우리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광명안산 의정부 평준화를 실시할 때 네. 기존의 평준화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평준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경기도 외에도 이제 다른 그 시도에도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결국은 대세는 평준화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 수로 보면요. 예. 평준화 되어서 이제 평준화 실시되는 학생들이 60%가 훨씬 넘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예, 학생 수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평준화 안 된 지역, 네. 안 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 여건이라든가 학교 배치 상황 이런 것들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네. 안 되는 지역들이 이제 꽤 많죠. 이건 좀 격가지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느 지역을 가거나 그 지역에 명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명문고 이 졸업생들이 모인 이제 동문회가 또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 봐서 들어간 거고 니네는 뺑뺑이니까 우리하고는 같은 동문이 아니다. 농반 진반으로 예. 이런 얘기도 많이 예. 했는데 예. 오히려 그러한 것이 이 평준화 추진의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현장에서 사실? 그게 이제 대체로 평준화가 1974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이제 서울부터 시작하고 부산 이렇게 확대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몇 년 사이에 예전 명문고들은 다 이제 평준화 지역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잠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고 선후배 간에 이제 맥을 끊니 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그 뒤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른바 그 명문고를 나왔는데 저는 뺑뺑이로 추첨으로 이제 간 경우인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시험 봐서 들어간 선배고 너는 막 뺑뺑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뭐 이런 이제 농반진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 얼마 전에 그 해병대 캠프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수련회 이런 것들은 좀 교육청에서 제동을 걸든지 좀 지침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이제 병영 체험 또 현장 체험이 지나치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죠. 학교에 이제, 교련 수업 있을 때와 같은 발상 아닌가요? 병영 체험식의 이제 그런 현장 체험들은 상당한 부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더더구나 이제 문제인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인과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정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되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 수련회가 있고 수학여행이 있는 겁니까? 그 어떻게 이게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래? 수학여행은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제 대체로 한 번 정도 가는 것이고 수련회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보다 수련회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을 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야 되지만 수련회에 가면은 이제 그 수련회 어떤 그 시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병대 캠프 같은 경우 교관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쉴 수 있어서 수련회를 좋아한다.
예. 저는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 갖고 일반화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걸 뭐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제가 일일이 그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수련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운영하는 운영팀들에게 이제 맡기고 그렇죠. 교사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 방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그런 좀 개선책을 좀 물론 그 교육청별이 아니라 좀 그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좀 개선책을 좀 찾을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무허가 무인가 이런 이제 현장 체험과 관련해서는 좀 경계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나 이제 때로 이 학교에서 이제 그런 현장 체험을 가다 보면은 선의의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하는 경우에 불비하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떻게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한 다음에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좀 어떻게 좀 풀리셨습니까? 이제 새로 이제 산함수 장관이 되셨고, 그때 이제 그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교육계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나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전에 MB 정부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그 교육부가 참 여러 가지 그 마찰과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분위기는 좀 좋아졌습니까? 뭐 특별히 나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송사가 좀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고발되어 있는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조사하는 과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학생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의 기재를 한 해 만에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이제 그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류하고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주 강하게 태클 걸었고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해서 이제 고발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조사 중인 겁니까?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간부들 30명을 이제 교과부가 당시 교과부가 직접 징계를 해서 이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거부하고 대법원에 이제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이군요. 그러면 그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그 장관도 바뀌고 그랬으면 털고 가자. 흔히 시중에서 하는 말처럼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다른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 그렇게 뭐 악평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뭐를 결정하고 뭐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죠, 사실. 그렇죠. 정권의 성격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뭐 피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학생부 기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폭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MB 정부는 꼭 사후에 강력한 징계와 처벌 위주로 학교 폭력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일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보류도 결국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학교 폭력을 어떻게 제어하고 없앨 것이냐의 문제는 또 남습니다. 그럼 교육감님의 철학은 뭡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즉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제 조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학생들은 교육받는 과정에 있고 또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어울려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회복적인 정의라는 개념 아래서 회복적인 이제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회복적인 생활 지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 둘을 격리해서 따로따로 조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둘이 함께 또 어울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근데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이제 그 왕따부터 이야기를 하면 왕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나오고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여기서도 왕따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잘난 체를 해서 왕따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왕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측면에서는 왕따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반대인 피해 학생이 또 왕따를 가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 회복적인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크게 보면은 이 입시주 경쟁교육 자체가 좀 해소되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경쟁으로 해서 친구를 눌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왕따라든가 또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입시의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해소될 문제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 이제 그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을 해소해 나가면서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이제 마음을 풀어내는 거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 늘려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그 피해자를 위한 회복 치유 학교도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그건 어울림 학교라고 시작을 했고요. 또 가해자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도 이제 세울 학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서로가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생 자치 또는 또래 중조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제 실시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그 반 친구들 중에서 조정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일정한 정도 교육을 받아서 그 조정력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조정력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권이 실추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왜냐하면 뭐 학생 인권 조례하면서 뭐 체벌 금지 이야기 나오고 뭐 하면서 이 교권이 안 써서 도저히 학생들 이때 또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대요. 통제가 안 된다. 학생이 통제의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교권이 지금 실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관님? 교권 실추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최근에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에 90년대 중반부터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면서 이제 교권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공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권 실추는 이해하고 수용합니다만은 지금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권 실추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권이 뭐죠, 교육감님? 교권은 통제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구시대적인 교권은 뭐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권은 지금에는 맞지 않고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는 게 이제 바로 교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교권 그 자체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고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제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비난하듯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교육관님 드라마 좀 보세요? TV? 드라마 볼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MBC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있죠?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여왕? 자, 그런 교사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교사상은 이제 약간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교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네. 본인의 주도 면밀한 이제 정보 파악 속에서 이제 네. 모든 것을 그렇죠. 관리하는 예. 그런 스타일의 이제 교사인데 예. 그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교사상입니까? 예, 약간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교사상을 구시대적인 겁니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예. 새로운 것도 이제 제시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은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녀라고 부르더군요.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정당 공천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있는 게 교육감 직선제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런닝메이트제로 가든지, 그죠? 광역 단체장하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사회가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그동안에 바뀌는데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되고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알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교육감은 이제 그 전반적인 행정부 내에서 하나의 이제 톱니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만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교육감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그 점에서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큰 의의가 있었다는 예.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진보와 보수 관계는 교육을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고 어떻게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치체별로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접근 방법을 달리하겠다고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라는 이런 방식이 민주주의 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흔히 교육의 중립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육처럼 이념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분야도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역사든 뭐든지 간에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념 투쟁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교육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우리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존중되어야 하는 거고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장에서의 이념 논쟁 부분은 그 정치적인 중립과는 관계없이 다른 트랙에서 이 얘기입니까? 부분은 다른 트랙에서 바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취지에서 논의되고 또 토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 교육감님 개인적인 문제 몇 가지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이제 그 출마를 타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완전 오보입니까? 예, 그때 바로 이제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어떤 이제 접촉이나 연락도 받은 바가 없고요. 비공식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건 제가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몇몇 사람들 간에 혹시 이제 거론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김상곤 교육관을 한번 영입해서 경기지사로 이렇게 출마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오갔을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은 전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른 정당에서는요?
다른 정당에서도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제 뭐 혁신교육 제대로 추진하고 예. 완성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교육감님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혹시? 뭐 저 개인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지방 언론도 그렇고 이제 가끔씩 작년 뭐 재작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출마 막 부정하다가 나중에서 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마할 생각이 없었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 그러니까 그 어떤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감님도 내년에 가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이제 혁신 교육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3선까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도 3년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출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혁신학교 완성을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지사는 아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 한번 각도를 돌려서 그러니까 틀어서 한번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문제가 교육 현장 안에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적 처방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치판에서 한번 교육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거기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혁신교육을 더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은 일관되시군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계시다가 강단에 계시다가 이제 그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달랐어요? 지난 4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 교단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움직이고 또 이제 교수 운동 또 학술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어서는 이제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내외적인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서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게 이제 큰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요? 만족하십니까? 적성에 맞으십니까? 교육감님?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일단 제가 나와서 하기로 했고 그것을 또 우리 경기도민들이 성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뭐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 발의였고 사실은 그것이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완성시키고 더 갖고 나가고 싶은 이제 그런 그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또 학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묘안이 없다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바로 교육 정책인데요. 이런 비일관성이 교육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공교육을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인터뷰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혁신교육에 계속 집중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